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아마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남자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8년 결혼 생활 동안 라면 한 봉지도 끓여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밥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세탁기 버튼이 뭐가 뭔지도 몰랐고요. 청소기를 잡아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장을 본 적? 없습니다. 설거지? 당연히 안 했죠. 38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왜냐고요?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옷장을 열면 깨끗한 옷이 걸려 있었고, 집은 항상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항상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거니까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갔고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만성 빈혈입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2주, 14일. 저는 그 14일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밥 차려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빨래해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집 치워주는 사람 없이 살아야 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캄캄했어요. 38년 동안 집에 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불, 거실불, 부엌불, 아내가 미리 켜놓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손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켰습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집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가구도 다 있고 물건도 다 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내 걱정에 밥 먹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전자레인지, 그릇장 다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한데 이걸로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김치, 장조림, 콩자반.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으니까 반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솥을 봤어요. 버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취사 예약 보온 제가열 잡곡 백미. 뭘 눌러야 하지? 취사를 누르면 되나? 그런데 쌀은 어디 있지? 뒤적뒤적 찾아보니 싱크대 아래 쌀통이 있었어요. 쌀을 퍼서 밥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모르겠어서 대충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40분쯤 후에 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밥이 됐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죽같이 돼 있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안 씻었더니 뭔가 텁텁한 맛이 나고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죽 같은 밥에 아내가 만들어 놓은 김치를 올려서 먹었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8년 동안 매일 이걸 했구나. 매일 아침 쌀을 씻고 물 맞추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38년이면 13,870일이에요. 13,870번의 아침, 13,870번의 점심, 13,870번의 저녁, 4만 번 넘게 밥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었어요.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TV를 틀어놓거나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했거든요. 그 소리들이 전부 사라지니까 집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이 넓어서 오히려 춥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걱정되기도 했고 내일부터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오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을 텐데 부엌에 가봤습니다. 어젯밤에 싱크대에 올려놓은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이죠. 누가 치워주겠어요. 내가 해야지.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밥 공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심조심 닦아서 물 묻은 그릇을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밥 공기 2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이것뿐인데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아내는 온 가족 식사 후 설거지를 10분 만에 끝냈거든요. 저는 혼자 먹은 그릇 닦는데 5분이라니. 아침을 뭘 먹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밥을 또 지을 엄두가 안 나서 편의점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하나를 사왔습니다. 2,2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에 1,500원짜리 우유. 합해서 5,900원. 이게 제 첫 번째 자취 아침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은 밥, 국, 반찬 서너 가지에 과일까지. 따뜻하고 영양 균형도 맞고. 그런데 지금 내가 먹는 건 차가운 삼각김밥. 가격으로 따지면 아내의 아침 밥상이 훨씬 비싸겠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삼각김밥에는 정성이 없잖아요. 기계가 만든 거니까. 아내의 밥상에는 38년의 정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아침을 먹고 나니까 빨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위에 빨래 바구니가 있었어요. 안을 보니까 이틀치 옷이 들어있었어요. 제 속옷, 양말, 와이셔츠. 이걸 빨아야 하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태호야, 나야.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아버지 진심이세요? 하더라고요. 진심이다. 빨리 알려줘. 아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뚜껑을 열고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고 코스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근데 아버지 흰옷이랑 색깔옷은 따로 넣으셔야 돼요. 뭐? 왜? 색이 물들거든요. 아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흰옷이고 어떤 게 색깔옷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회색 양말은 흰 건가 색깔인가? 줄무늬 와이셔츠는 에이, 귀찮다. 그냥 다 같이 넣자. 이렇게 해서 전부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40분 후에 세탁기가 멈추길래 뚜껑을 열었어요. 흰 속옷이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빨간 양말 하나가 범인이었어요. 빨간 물이 빠져서 흰 속옷 3장, 흰 양말 2켤레가 전부 분홍빛이 됐습니다. 아들이 분리하라고 했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야 하는데 건조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접이식 건조대가 있었어요. 펼치는 방법을 한참 만에 알아냈습니다. 빨래를 하나씩 널었는데 아내가 널 때는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게나 걸어놓으니까 금방 한쪽으로 쏠려서 건조대가 기울어졌어요.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돌아섰는데 빨래 하나 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청소는 더 난관이었어요. 청소기를 꺼냈는데 전원을 켜도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먼지통이 꽉 차 있었습니다. 먼지통을 빼려고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안 빠져요. 결국 인터넷에 청소기, 먼지통 빼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67살의 청소기 사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했어요. 먼지통을 빼서 쓰레기통에 털었는데 먼지가 확 날려서 제 얼굴에 다 묻었습니다. 아내가 봤으면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아내는 먼지통이 반만 차도 바로바로 비우니까요. 제가 38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아내는 매번 해왔던 겁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화장실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지, 싱크대 위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신발장 안 신발이 얼마나 가지런한지, 이 모든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손으로 닦고 정리하고 정돈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저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부를 지휘하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사람들이 소장님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현장 소장이 세탁기 하나 못 돌리고 청소기 먼지통 하나 못 빼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현장 소장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전부 맡아줬으니까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도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 공부도 아내가 봐줬고, 부모님 봉양도 아내가 했어요. 저는 돈만 벌어왔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이번 삶 일제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혈색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내가 물었어요. 집에서 밥은 먹고 다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잘 해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으면서. 하지만 아내한테 나 밥도 못 해먹으라고 하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걱정을 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빨래는요? 세탁기 쓸 줄 알아요? 알지. 뭐 어려운 거라고. 또 거짓말. 분홍색으로 물든 속옷은 옷장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청소는요? 하고 있어. 집 깨끗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건 비밀이에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건 38년 같이 살아서 다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고마워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들킨 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이, 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옆 침대 보호자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보다 서너 살 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아내가 입원해 계신 거였어요. 실례지만 혼자 집안일 하고 계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열흘 전에 입원했는데 처음 사흘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밥은 못해 먹지, 빨래는 엉망이지, 집은 쓰레기장이 되지.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어서 하신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30년 넘게 이 사람한테 월급 갖다 바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돈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고 집안일은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벌어오는 것보다 집안일이 10배는 힘들어요. 10배.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돈 버는 건 출근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퇴근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거든요.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점심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365일 무휴입니다. 그걸 아내가 38년 동안 해온 거예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 삼각김밥을 사려고요. 근데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내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먹을 순 없잖아. 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집에 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취요리, 초보요리, 간단한 집밥을 검색했어요. 영상이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된장찌개 만들기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에서 젊은 여자분이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두부를 깍둑썰기 해주세요. 깍둑썰기? 그게 뭐야? 다시 검색. 깍둑썰기란. 아, 네모나게 자르는 거구나. 두부를 꺼내서 칼로 네모나게 잘랐습니다. 근데 두부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칼을 대면 으깨지고 힘을 빼면 안 잘리고 겨우겨우 잘랐는데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엄지손톱만 하고 어떤 건 주먹만 했습니다. 감자를 깎아야 했습니다. 감자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부엌 서랍을 전부 뒤졌어요. 세 번째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감자칼로 감자를 깎는데 감자보다 제 손가락이 더 위험했어요. 조심조심 깎았는데도 군데군데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스슥스슥 1분 만에 끝내는데 저는 감자 2개 깎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감자랑 두부를 넣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된장 1숟가락 반이라고 했는데 숟가락 크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숟가락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대충 넣었습니다.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15분쯤 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끓고는 있었어요. 근데 색깔이 좀 이상했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진하디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맛을 봤더니 짰어요. 엄청 짰습니다. 물을 더 부어서 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싱거워졌어요. 된장을 또 넣고 물을 또 넣고 이러다 보니 냄비가 넘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완성된 된장찌개는 맛이 좀 이상했지만 먹을 수는 있었어요. 죽 같은 밥과 짜다가 싱거운 된장찌개. 그래도 편의점 삼각김밥보다는 나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있으니까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어요. 깔끔하고 구수하고 간이 딱 맞는 그 맛.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연습했어요. 된장찌개 다음에는 계란 프라이에 도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뭐가 어렵냐고요? 어렵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트려 넣었는데 노른자가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으니까 괜찮아. 두 번째 시도 또 터짐. 세 번째 겨우 노른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걸로 감동받는 67살 남자라니. 볶음밥도 도전했어요. 남은 밥에 김치 넣고 볶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상에서 본 대로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김치 넣고 볶다가 밥 넣고 또 볶았습니다. 중불에서 볶으라고 했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강불로 하다가 밑이 타버렸어요. 탄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환기시키느라 창문을 다 열었더니 집이 추워졌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퇴원하면 밥 한 끼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38년 동안 받기만 했으니 한 번이라도 제 손으로 만든 밥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부엌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번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장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채소 코너에 가니까 배추무, 시금치, 콩나물, 양파, 감자, 당근, 대파, 이게 다 뭐에 쓰는 건지, 뭘 사야 하는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마트인데 뭐 사가면 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대파 한 단, 양파 3개, 감자 4개,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하나, 그리고 식용유 확인해봐요. 없으면 사고. 저는 핸드폰에 받아 적었어요.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으면서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대파를 찾았는데 대파가 2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굵었습니다. 뭘 사야 하지? 아내한테 또 전화. 대파가 2종류인데 뭘 사? 굵은 거 사요. 양파를 골랐는데 좋은 양파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또 전화. 양파 고를 때 뭘 봐야 해? 딱딱하고 무거운 거, 물렁한 거 사지 마요. 결국 대파 한 단 사는데 전화를 2번, 양파 사는데 1번, 계란 사는데 1번. 장보는 30분 동안 아내한테 전화를 5번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장 보면서 전화한 횟수가 회사 다닐 때 1년 동안 나한테 전화한 횟수보다 많아요.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사 다닐 때는 아내한테 전화할 일이 없었어요. 저녁에 늦어. 오늘 회식이야.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장보는 30분 동안에는 5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양파 하나도 못 고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트에서 돌아와서 냉장고에 물건을 넣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어디에 넣어야 하지? 채소는 채소칸, 계란은 계란칸, 우유는 문 쪽. 아내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따라 넣었습니다. 냉장고에도 질서가 있었구나.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번 일주일째 집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청소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물때가 끼고 화장실 거울에 물자국이 생기고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거든요. 항상 깨끗했으니까. 아내가 매일 치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도전했어요. 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할 때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치운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났는데
제가 치운 화장실은 그냥 물만 묻은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른 거지? 나중에 알았는데 코너 부분이랑 타일 사이를 칫솔로 닦아야 한대요. 그런 디테일을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경력이니까요. 이번 열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의욕이 생겼어요. 아내가 4일 후에 퇴원하거든요. 퇴원하면 깨끗한 집에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든 밥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한방, 부엌, 화장실. 순서대로 돌면서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아내는 이걸 2시간 만에 끝내는데 저는 4시간.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뿌듯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화장실도 그럭저럭 깨끗해졌고 완벽하진 않지만 열흘 전에 저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오후에는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매일 먹었지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가끔 혼잣말처럼 계란말이 먹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직접 해먹을 때 유독 맛있게 드시던 게 시금치 나물이었어요. 저와 계란말이랑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보자 유튜브에서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계란 4개를 깨서 소금 약간 대파 송송 썰어놓고 잘 풀어서 프라이팬에 조금씩 부어가면서 돌돌 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들으면 쉽죠? 직접 해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계란물을 프라이팬에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어서 두꺼워졌어요. 말려고 하니까 아내가 덜 익어서 흘러내리고 2번째 시도. 이번에는 조금만 부었더니 너무 얇아서 찢어졌어요. 3번째, 그럭저럭 모양이 잡혔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4번째, 겉은 타고 속은 날 것. 계란 12개를 써서 겨우 먹을 만한 계란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모양은 울퉁불퉁했지만 잘라보니까 안에 층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 이건 좀 감동적이었어요. 시금치 나물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를 삶아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이랑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무치면 된다고 했어요. 시금치를 삶는 건 쉬웠어요. 물 끓이고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물기를 짜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손에 힘을 꽉 주고 짰는데도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이걸 한 손으로 척척하던데 양념을 넣고 무쳤습니다. 맛을 봤는데 좀 짰어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음식 모양은 나왔으니까요. 이번 11번째 날 병원에 갈 때 반찬통에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을 담아서 가져갔어요. 아내가 반찬통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 뭐라고요? 당신이 왜 못 믿겨? 솔직히 못 믿겨요. 아내가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계란말이와 좀 짙은 색의 시금치 나물. 예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품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드는 계란말이는 노란색이 고르고 모양도 예쁜데 제가 만든 건 갈색 반점의 모양도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계란말이를 한 입 먹더니 멈추더라고요.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맛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울어? 그렇게 맛없어? 아내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38년 만에 처음 먹는 당신 요리잖아요. 맛없을 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38년 만에 처음. 그래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매일 저를 위해 요리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요. 아내가 계란말이를 다 먹고 시금치나물도 먹었어요. 짜긴 한데 맛있어요. 짠 건 알지만 맛있다고 해주는 그 마음.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38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병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보, 나 그동안 집안일 하면서 힘들었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요? 힘들었어요. 특히 애들 어렸을 때. 밤새 울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그러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당신은 회사 가면 올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나 혼자 다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거예요.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서운했던 건 집안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서운했어? 당신이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한 거요. 밥 차려놓으면 아무 말 없이 먹고 일어나고, 빨래 개켜놓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입고 가고, 집 깨끗하면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 살고, 고맙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38년 동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38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고맙다라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입이 무거운 한국 남자라서, 세대가 그래서, 다 핑계예요. 사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네. 아내가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정말 없었어요. 싸우고 나서도 먼저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를 기다렸지, 내가 잘못했어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글쎄요, 두고 봐야죠 하면서 웃었어요. 믿기 어려운 거겠죠. 38년 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직접 해봤으니까요. 밥 짓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빨래 하나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집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원날이 왔습니다. 10월 23일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를 전부하고 개켜서 정리하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이 됐어요. 2주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이번에는 간도 맞았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고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에 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2주 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다. 저는 운전하면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깨끗하네. 부엌 쪽을 봤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네. 식탁 위에 제가 만든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 앞에 가서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봐. 이상하면 말해. 아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진짜? 응, 맛있어. 계란말이도 한 점 먹었어요. 이것도 맛있어. 시금치나물도요. 좀 짜긴 한데 맛있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으로요. 38년 만에 처음.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행복한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할게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당신은 아직 몸이 안 좋잖아. 나한테 맡겨.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부엌에서 아내가 38년 동안 이 햇살을 보면서 설거지를 했구나. 이 풍경을 나는 오늘 처음 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아내가 오늘은 내가 할게 하는 날도 있으니까요. 설거지는 제가 전담합니다. 아내가 요리하면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요리하면 제가 또 설거지합니다.
빨래도 같이 합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제가 하고 개키는 건 아내가 하고, 흰옷이랑 색깔옷은 이제 확실히 분리합니다. 장보기도 같이 갑니다. 예전에는 아내 혼자 장을 봤는데 지금은 같이 가요. 무거운 건 제가 들고 뭘 살지는 아내가 정합니다. 마트에서 나란히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보면 다정한 부부로 보이겠죠? 38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부 사이에 대화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밥 먹자 잘게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뭐 할까? 산책 갈까? 텃밭에 상추 심어볼까? 주말에 아들 내가 볼까? 대화가 생기니까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했는데 지금은 웃음이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고맙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고마워, 빨래 개켜주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는데 38년 동안 왜 못했을까? 아내는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요. 지금은 익숙해졌는지 별말을 하면서 웃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이것 좀 도와줄래? 하고 부탁합니다. 부탁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아내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맡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남성분들, 혹시 집에 가서 부엌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가 매일 서 있는 그 부엌을요. 싱크대 높이에 맞춰서 서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기름이 튀어도 참고 설거지 물이 차가워도 참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요.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부드러운 손이 아닐 거예요. 거칠고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손이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손입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저녁에 밥 먹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밥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도 해보세요. 한 번 하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집안일을 도와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청소기 한 번, 뭐든 좋아요. 직접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저는 이 주간의 경험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38년 만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밥 한 끼의 무게 빨래, 한 번의 수고 깨끗한 집의 가치, 이 모든 게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내가 하는 집안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에요. 그 노동을 인정해주세요. 둘째,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저를 보세요. 후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집안일을 나눠서 하세요. 다 떠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줘도 아내는 감동합니다. 설거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아내와 대화하세요. TV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아내가 아프기 전에 깨달으세요. 저처럼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건강할 때, 함께 있을 때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갈등과 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가시면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38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 요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8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아, 나는 80년을 살면서 딱 한 가지 후회가 있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세 마디를 아꼈어.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쑥스러워서 그냥 넘어간 적,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적,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방 하나만큼 큰 적.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80년, 90년을 사신 분들이 돌아보며 가장 많이 하신 후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충고 10가지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10가지 충고는 전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내 옆에 있던 사람이더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아니면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요양원에서 만난 86살 김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가장으로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남자가 무슨 사과를 하냐. 그게 내 철학이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철학이 아니라 겁이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거야.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대요. 야, 그런 거 해봐야 망한다.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신 뒤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그때 그 말 대신에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내 자존심이 내 아들을 밀어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뜨끔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너무 늦으면 받아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모르겠어. 요양원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연락처를 안 남겨놨더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고도 함께 나왔는데요. 사과할 때는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같은 요양원에 계신 79살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딸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사과를 할 때마다 항상 뒤에 변명을 붙이셨던 겁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그때 힘들었어. 미안해. 근데 네가 먼저 화를 냈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다음에 근데가 붙으면 그건 미안한 게 아니야. 그건 나는 잘못 없다는 말이야.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는 한 번도 진짜로 미안해한 적 없잖아. 그 말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사과를 하신 적 없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안해 근데. 이 세 글자 근데. 이 세 글자가 사과의 진심을 전부 지워버립니다.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미안해. 끝. 거기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이고 진짜 사과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늦으면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미안해 뒤에 근대를 붙이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인생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집에 계신 배우자분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세 번째 충고입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매일 하세요. 81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55년을 함께 사셨어요. 55년이면 이만 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기억이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밥 해주면 먹는 게 당연하고 돈 벌어오면 받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보통 결혼 초기 몇 년이 지나면 감사 인사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마디, 빨래를 개어놔도 아무 말 없이 가져가고, 아프면 당연히 간호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할머니께서는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부부 사이가 뭐냐면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때는 모르거든. 아, 공기가 있네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없어지면 그때 알아. 아,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숨을 쉬고 있었구나. 참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남편분은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지 열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영감이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영감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 말만 했어. 그때 한 번이라도 여보 고마웠어, 여보 덕분에 내가 행복했어, 이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할머니께서 덧붙이셨어요. 근데 막상 하려면 쑥스럽잖아. 5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고맙다고 하면 무슨 유언 같고. 그래서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아예 안 한 것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죠? 너무 가까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큰 선물 말고 작은 일상에. 84살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거든. 나는 그때 그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어. 신문 보느라, 텔레비전 보느라.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 빨래 너는 뒷모습. 그게 제일 그리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특별한 날을 기억하잖아요. 생일, 결혼기념일, 여행 간 날. 근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그리운 건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같이 아침 먹던 식탁, 나란히 텔레비전 보던 소파, 별말 없이 나란히 걷던 동네 산책길. 이런 아주 작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큰 그리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쑥스러워도 하세요.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말입니다. 넷째,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나중에 가장 그리운 건 가장 평범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녁에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요. 쑥스러우시면 이 영상 보다가 생각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핑계가 되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핑계라도 대고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형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5번째 충고입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사람을 잃지 마세요. 88살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형이요. 어릴 때부터 둘이 정말 친했대요. 같이 개울에서 물고기 잡고 같이 학교 다니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왔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논을 남기셨는데 형은 장남이니까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대요. 논 한 떼기 때문에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몇 년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형이 욕심을 부린 거니까.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 논이 기억도 안 나. 논이 얼마짜리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형 얼굴은 매일 생각나.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하려고 했을 때 형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의 무덤을 찾아가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형, 그 논 네가 다 가져도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고, 친구끼리 작은 오해 하나로 10년을 안 보고, 친척끼리 명절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리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원인이 된 일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의 빈자리뿐입니다. 여기서 6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77살 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에게는 40년 넘은 절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할머니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으셨대요. 할머니는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따지고 말다툼을 하고 결국 절교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뒤로 1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뒤에 그 친구가 면회를 왔다고 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그때 내 뒷담화 안 했어. 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나도 그때 너한테 해명하려고 했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으셨다고 합니다. 15년을 버렸어. 오해 하나 때문에. 내가 그때 한 번만 전화를 받았으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15년을 더 함께 웃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쪽이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남는 건 그냥 연락이 끊긴 사이라는 사실뿐이에요.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니라고. 먼저 연락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지킨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세요? 오래전에 절교한 친구가 있으세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였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만약 잘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 기억 안 나는 일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5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은 기억도 안 나지만 사람의 빈자리는 매일 느껴집니다. 6째, 먼저 손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개의 챕터를 들으셨는데요.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요. 전부 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후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후회, 먼저 연락하지 않은 후회, 결국 어르신들의 후회는 전부 한마디를 아낀 대가인 겁니다. 그러면 4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신 것, 이게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번째 충고입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간섭이 사랑이 아닙니다. 83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2,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정말 열심히셨대요. 큰아들한테는 의대를 가라고 했고, 작은아들한테는 법대를 가라고 했고, 딸한테는 교대를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큰아들은 의대에 갔지만 적성에 안 맞아서 우울증이 왔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음악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고, 딸은 교사가 됐지만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좋은 직업 갖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원한 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였어. 여러분,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좀 뜨끔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도 자녀에 대한 간섭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다들 한 번쯤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 생각은 틀렸고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건 한참 뒤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이 지나서 작은아들이 독립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셨대요. 할아버지가 아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한테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여기서 8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78살 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요. 할머니의 꿈은 딸이 판사가 되는 거였대요. 할머니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을 딸한테 투영한 겁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그림 그리는 거였대요. 할머니는 딸이 그림 그리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이 말을 수도 없이 하셨대요. 딸은 결국 법대에 갔지만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이혼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건 길을 정해주는 게 아니야. 어떤 길을 가든 네 편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겁니다. 나도 부모로서 비슷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비슷한 경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입장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7째 자녀에게 간섭 대신 믿음을 주세요.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보다 네가 선택한 거라면 응원할게 라는 말이 자녀에게는 훨씬 큰 힘이 됩니다. 8째,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셔서 응원한다는 한마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야기였습니다. 9번째 충고입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87살 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셨대요. 친구도 많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모임이면 항상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대요. 70대 초반에 절친한 친구 2명이 떠났고 70대 후반에 아내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셨대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가 싫으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외롭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늙은이가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안 나갔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
3년 동안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내시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대요. 요양원에는 매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말벗이 되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셨는데 옆방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어오셨대요.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지? 어디 아파? 이런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3년 동안 혼자 안 해로운 척했는데 사실은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여기 와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거인 줄 처음 알았어.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은 공간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좀 숨기고 싶은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확 줄어드는데 외롭다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로움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자녀한테, 이웃한테, 아니면 복지관 선생님한테라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어머니 밥 드셨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사는데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정리합니다. 9째 외로움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사람을 찾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 10가지 충고를 전부 하나로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0번째 충고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드세요. 이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거의 모든 어르신이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시간, 그게 제일 그리워. 80살 오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잘 크고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셨대요. 할머니의 집에서는 예전에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모였다고 합니다. 추석에 아들 가족, 딸 가족 다 모이면 할머니 집 거실이 북적북적했대요. 애들은 뛰어다니고 며느리랑 딸은 부엌에서 음식하고 사위랑 아들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할머니는 그때 솔직히 좀 힘드셨대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전 부치고 갈비 양념하고 몸은 피곤한데 식구들은 먹기만 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아, 올해는 그냥 각자 먹으면 안 되나. 명절이 왜 이리 피곤한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명절에 안 오는 해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어머니 올해는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했고 그 다음에는 딸이 엄마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해서 했고 어느 해부터는 명절에 할머니 혼자 밥을 드시게 됐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북적북적한 거 시끄럽고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끌벅적한 게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 전 부치면서 땀 흘리던 거, 애들 밥 챙겨주던 거, 다 먹고 나서 과일 깎아주던 거. 그게 다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도 명절 때 에이 귀찮다, 올해는 좀 쉬자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한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건 나는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면 서로의 안부를 알게 되고 안부를 알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강조하신 게 이 10번째 충고인 겁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먹으세요. 바쁘다고 다음에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올해는 패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명절에 부모한테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 안 와도 전화해서 뭐 먹었냐고 물어봐.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보약보다 나아.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이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10가지 충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둘째,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셋째, 배우자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세요. 넷째,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세요. 여섯째,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일곱째, 자녀를 간섭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여덟째,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하지 마세요. 아홉째,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열째,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먹으세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내가 어떤 차를 탔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중요한 건 딱 하나.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건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더 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세 마디를 오늘 꺼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후회를 하나 줄여줄 겁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전달입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돈과 일에 대한 후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이야기였다면 다음에는 일과 돈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정말 울림이 크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요양원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영상을 보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죠. 돈과 일에 대한 후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후회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돈에 대한 후회라고 하면 더 많이 벌걸,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하신 후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84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은 꽤 모았어. 통장에 숫자는 있어. 근데 그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어.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다 잃었거든.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오늘도 10가지 충고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이 10가지를 듣고 나시면 아마 내일 출근길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를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말고 쓸 때 쓰세요. 82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대요. 아끼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3분의 1을 저축하셨대요. 옷은 다를 때까지 입고 외식은 1년에 서너 번, 여행은 거의 안 가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우리도 한번 여행 가자고 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중에 가자.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가자. 그 나중에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아내는 이미 관절이 안 좋아서 먼 곳을 여행할 수가 없게 됐고, 할아버지 본인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셨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모았어. 근데 이제 그 돈으로 뭘 할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가. 이가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 젊을 때 여행 한 번, 맛있는 거 한 번 먹었으면 그게 평생 추억이 됐을 텐데. 나는 추억 대신 통장 숫자를 골랐어.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시나요?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 현명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래만 보고 현재를 전부 희생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 모은 돈을 정작 행복한 순간에 쓰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79살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은 사업을 하셨는데 집에 돈을 잘 안 쓰시는 분이셨대요.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 아껴야 해. 우리가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현장 학습비를 달라고 하면 투덜거리시고, 할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좀 많이 사오면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하시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영감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번 사람이야. 근데 그 돈을 가족한테 쓰는 걸 아까워했어. 돈이 나가는 게 불안했던 거야.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 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돈으로 아이들이랑 여행 한번 갔으면, 이 돈으로 가족들이랑 외식 한번 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 통장 숫자보다 그 기억이 훨씬 값졌을 텐데.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쓸 때 가치가 생깁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못을 안 박으면 그냥 쇳덩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는 돈은 그냥 숫자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먹은 외식 한 끼, 같이 간 여행 한 번, 아이한테 사준 운동화 한 켤레.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족 사이에 따뜻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마세요.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돈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통장의 숫자만 남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마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이야기일 겁니다. 일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은퇴 후에 깨달은 것.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 충고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기억합니다. 87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부장까지 올라가셨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회사 나가는 날이 많았고
명절에도 업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내의 생일을 챙긴 적이 손에 꼽을 정도고 가족 여행은 결혼 초에 한두 번 가고 그 뒤로는 없었대요. 왜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 이 집안을 내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 일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한 거였어. 이 말씀 정말 무겁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말,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말 뒤에 숨어서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전부 회사에 바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뭐가 남았냐면요. 할아버지가 은퇴하시던 날 회사에서 감사패 하나를 주셨대요. 35년 근무에 대한 감사패. 그걸 받고 집에 오셨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셨대요.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집에 거의 없었으니까 아내에게 할아버지는 거의 손님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은퇴하고 1년 지나니까 후임이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가. 근데 가정은 달라. 가정에서 내가 빠진 35년은 아무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매일 야근하시는 분, 주말에도 노트북 펴시는 분, 아이 재롱 한번 제대로 못 보시는 분,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내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이면 후임자가 옵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내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는 오직 나만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칼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80살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장 할아버지도 회사원이셨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셨대요. 젊었을 때 같은 부서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가 매일 칼퇴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야근하는데 혼자 정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후배를 뒤에서 수군거렸대요. 쟤는 일에 욕심이 없어. 쟤는 승진 못할 거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 후배의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 후배는 퇴근 후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주말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도 꾸준히 했더랍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할아버지 자신은 은퇴 후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회사가 삶의 전부였으니까 회사를 떠나니 삶 자체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후배가 옳았어. 일도 중요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35년 동안 일밖에 안 했는데 은퇴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명함에서 직함을 빼면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명함에서 직함을 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장이 아닌 나, 대리가 아닌 나, 사장이 아닌 나, 그 직함을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인지, 가족과의 관계가 남아있는지, 친구가 남아있는지, 취미가 남아있는지, 나를 나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은퇴 후의 인생은 직함이 아니라 관계와 취미가 채워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회사는 당신을 대체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다면 그 균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넷째, 칼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근 후 시간을 가족과 나를 위해 쓰는 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 챕터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후회,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섯 번째 충고입니다. 안정만 좇지 마세요. 한 번쯤은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여든한 살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동네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나셨고 주변에서 가수 해봐라, 합창단이라도 들어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노래가 밥 먹여주냐? 공장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지. 할머니는 결국 노래를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활에 치여서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노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미뤄둔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나중에 여유 되면 하지. 근데 그 나중이 60년이 지나도 안 왔어. 여러분, 이 나중에라는 말, 우리 모두 참 자주 하는 말이죠. 나중에 시간 나면 그림 배워야지. 나중에 여유 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글을 써봐야지. 근데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노년에는 몸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81살에 처음으로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노래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걸 왜 이제야 하나 싶어서. 목소리는 다 늙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내가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야. 여기서 6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면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85살 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대요. 카메라를 들고 산에 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찍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진관을 차려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할아버지는 망설이셨대요. 사진관 차려봐야 돈이 안 될 거야. 실패하면 어떡해? 가족이 굶으면 어떡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셨고 카메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옛날 카메라를 발견하셨대요. 필름 카메라였는데 안에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필름을 현상해 보셨더니 젊었을 때 찍은 산 사진이 나왔대요. 그 사진을 보시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그 꿈을 서랍에 넣어두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냈어. 실패할까 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실패해도 괜찮았어. 적어도 해봤다는 후회 없는 마음이 남았을 텐데 안 해본 건 후회만 남아.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해보고 실패한 건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말이야 하고요. 근데 해보지 않은 건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꼭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에 1시간, 퇴근 후에 30분이라도요. 좋아하는 걸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글 쓰는 게 좋으면 블로그 하나 시작해보시고,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 색연필 한 세트 사보시고, 노래가 좋으면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보시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5째,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시작하세요. 6째,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해보고 실패하면 경험이 되고 안 해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에게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7번째 충고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준비하세요. 83세 살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직원 3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전부 회사였대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걱정, 밤에 눈 감으면 회사 걱정, 주말도 공휴일도 할아버지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살이 넘으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결국 회사를 정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인간관계가 전부 사업관계였거든요. 거래처 사장, 직원들, 은행 담당자, 사업을 접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할 때는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랐어. 근데 은퇴하니까 하루가 이틀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텔레비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은퇴 후 첫 1년이 정신 건강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거의 집 밖에 안 나가시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고 그 뒤에 요양원에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건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했어. 연금, 저축, 부동산. 돈 걱정은 없게 해놨어. 근데 정작 매일 뭘 할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그건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8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76 살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은퇴하신 남편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남편분은 은퇴 후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회사 동료들은 전부 은퇴하면서 흩어졌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영감이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둘 다 미칠 것 같았어. 나는 나대로 내 시간이 있었는데 영감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말동무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쓰럽다가 나중에는 숨이 막히더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은퇴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회사 밖에 관계가 없으니까 아내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아내는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존재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흔히 남편 은퇴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할머니가 남편분에게 권하셨대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라고, 등산 모임에 나가보라고, 뭐라도 사람을 만나라고. 남편분이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한번 가보시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감이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 표정이 밝아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오늘 산에서 이런 사람 만났다. 다음 주에 어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이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뻤어. 여러분, 은퇴 준비, 돈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동네 모임이든 취미 동호회든 종교 활동이든 회사와 상관없는 순수하게 나를 위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정해 두세요. 산책이어도 좋고 봉사활동이어도 좋고 텃밭 가꾸기여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7째,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매일 무엇을 할지 그걸 준비하세요. 8째,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회사 사람들은 은퇴하면 사라지지만 동네 친구는 평생 곁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돈과 시간, 이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는 이야기인데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번째 충고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89살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황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쉬시면서 오로지 가족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위해 일하셨대요. 할아버지의 아이들은 셋인데 셋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내 시간을 전부 줬어. 첫째, 졸업식도 못 갔어. 그날도 운전했거든. 둘째, 결혼식 날도 하객 태워야 해서 늦게 갔어. 막내가 어릴 때 아빠 놀아달라고 했는데 나는 피곤해서 자라고만 했어.
할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벌었어. 근데 시간은 못 벌었어. 아이들이 크는 건 한 번뿐이야. 첫 걸음마, 첫 말, 첫 학교.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못 봤어.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할아버지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요. 특히 그 세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후회하시는 건 일을 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몰랐던 것, 그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일 14시간 일하면서 그중 1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보냈으면, 일요일 하루를 쉬면서 아이들 손잡고 공원에 한번 갔으면, 그 1시간, 그 하루가 지금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시간은 말이야, 모래시계 같은 거야. 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모을 수 있는데 모래는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오늘 아이와 보내지 않은 시간은 내일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은 그 3분은 영영 사라진 3분입니다. 돈을 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은 결국 가장 비싼 것을 가장 싼 것으로 바꾸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정리합니다. 9째, 돈보다 시간이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10가지 충고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10번째 충고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남기려 하지 말고 기억을 남기세요. 이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86살 손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할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분은 평생 아끼며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대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적금을 모아서 작은아들한테 결혼자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을 나누고 나서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아파트를 받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작은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줬더니 부모가 필요 없어진 거야. 줄 게 있을 때는 명절에 왔는데 다 주고 나니까 안 와. 차라리 재산 대신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그 기억이 애들 마음에 남았을 텐데, 통장 숫자는 쓰면 사라지지만 기억은 안 사라지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은 자녀와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입니다. 같은 요양원에 계신 80살 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문 할아버지는 손 할머니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었대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가지 꼭 하신 게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동네 뒷산에 같이 가고, 커서는 같이 영화 보고, 결혼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들한테 줄 돈은 없었어. 근데 시간은 줬어. 매주 일요일을 줬어. 그래서인지 우리 애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와. 아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 아버지, 나는 어릴 때 일요일마다 뒷산 가던 게
제일 좋은 기억이야. 그 말 들으면 내가 부자보다 더 부자야.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재산을 남긴 할머니의 자녀는 연락이 뜸해졌고, 시간을 남긴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직도 찾아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만 남기면 부족합니다. 재산과 함께, 아니 재산보다 먼저 기억을 남겨주세요. 같이 밥 먹은 기억, 같이 웃은 기억, 같이 울어준 기억, 같이 걸어간 기억. 그런 기억이 많은 가족은 돈이 없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때 통장은 못 가져가. 근데 기억은 가져가.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와 뒷산 가던 일요일이 남아있을 거야. 그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야. 정리합니다. 열째, 자녀에게 돈보다 기억을 남기세요. 통장 숫자는 쓰면 사라지지만 함께한 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돈과 일에 대한 충고 10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돈을 아끼기만 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둘째,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은 기억이 됩니다. 셋째, 회사는 당신을 대체하지만 가정에서의 자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칼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 인생을 채워줍니다. 다섯째, 좋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일곱째,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매일 할 일을 준비하세요. 여덟째, 은퇴 전에 회사 밖의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아홉째, 돈보다 시간이 귀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열째, 자녀에게 재산 대신 기억을 남기세요.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후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은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은 한 번뿐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억,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는지 외로웠는지, 그것만 남습니다.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로 죽은 사람은 많아. 근데 행복하게 죽은 사람은 드물어. 행복하게 죽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퇴근하시면 딱 3가지만 해보시겠어요? 하나, 가족에게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둘, 오래전에 미뤄둔 하고 싶은 일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셋, 이번 주말에 가족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이 3가지가 10가지 충고를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게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오늘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시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부디 현명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3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행복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